온 국민 방송 O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사이다 국민의당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시고 공정경쟁 TF 팀장이신 제20대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상 몇 개 위원회는 남기는 했습니다만 20대 첫 국감이 사실상 종료된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소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요. 이번에 국감에서 우리 의원님의 활동 사항을 조금 살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좀 집중해서 쭉 의정 활동으로 펼쳐가실 테마 중에서 한 가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에 보면 본인 소개를 뭐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 국회의원이다, 국민의당의 어디 소속이다. 근데 있는데 보면 사회 때 보면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는 건 회계사이시기도 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 본인 스스로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회계사라는 자격을 따기 전부터 이미 이제 그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 소액주주 운동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장하성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내가 회계사가 되면 저런 재벌 개혁 운동, 소액주주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회계사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합격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재벌 개혁, 소액주주 운동을 쭉 해왔던. 그래서 제가 뭐 스스로를 이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을 가진 시민운동가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발돋움했다라고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이 아주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첫 국감 다 치르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뭐든지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 게 이제 가슴에 또 많이 와닿고 남게 되는데, 진짜 이번 국감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시작할 때도 지금 여야 간에 좀 충돌이 있어서 늦게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요. 새삼 국회의 힘을 느꼈습니다. 정말 내 한마디 한마디가 정책도 바꾸고 또 재벌들의 어떤 문제점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힘이 아닌 국회의 힘이라고 그래서 저는 참 반갑습니다. 개인의 힘이 아닌 정말 국회가 해야 될 그런 아마 파워를 힘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많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이 질문만큼은 진짜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질문 좀 소개시켜 주시죠. 역시 뭐 그게 이제 언론들도 그런 걸 다 꼽아 주시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한진그룹의 조양우 회장을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이제 조양우 회장에게 뭐 한진그룹의 문제점, 그리고 본인에 대한 또 지배구조상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온 게 과도한 퇴직금과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양우 회장도 답변을 이제 뭐랄까 좀 하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면서 정말 제가 중요한 문제 지적을 직접 본인 당사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이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그리고 제가 그 의원님 블로그, 홈페이지,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좀 뭐 죄송합니다. 지금 깊이 있게는 못 보고요. 좀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좀 페이지를 좀 넘겨봤습니다. 넘겨보다 보니까 입법안을 벌써 꽤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국감 이야기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입법안 쪽을 쭉 보면 거의 한 9개 정도를 뭐 대표 발의부터 해서 개정안까지 해서 쭉 하셨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뭐 지배 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어떤 재벌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세법에 관한 것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요.
국회에 오려고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재벌 개혁에 대한 문제. 그래서 재벌들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분야들의 뭐 상법, 공정거래법 또는 이제 세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면에서 이제 계속 입법안을 내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세법은 최근에 이제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복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세부담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합리적인 이제 세법안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았습니다. 네. 일단 뭐 재벌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세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 중에서 이제 복지 관련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중부당 중복지 예. 이거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저 역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뭐 복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추진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또 과도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러기보다는 좀 더 단계적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수준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 부담에 따라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증세도 뭐 처음부터 이제 그 너무 모든 국민에게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이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좀 과세 부담을 지우고 그리고 그것도 차츰차츰 전 국민이 부담을 같이 짊어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계적인 접근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전혀 부담하지 않던 분들에게 중부담을 하십시오 하면 그거는 뭐 중부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겠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참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세법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입법 여러 가지 내신 것 중에서 이 입법안만큼은 제발 좀 본회의까지 다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꽂으라 그러면 꽂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그 집중해서 연구했고 그 법안으로 이제 지금 제시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재벌의 여러 가지 행태들, 잘못된 행태들의 어떤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감 몰아주기라는 행위가요. 그래서 그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법안도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 이제 그걸 어떻게든지 다시 손봐야겠다라는 뭐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무위에 또 법안 소위에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법만큼은 이번 국회에서 20대 이번 꼭 논의를 해서 어떻게든 좀 손질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대표 발의시죠?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사인해 주신 의원님들 중에서 뭐 특별히 그 언급했으면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뭐 거의 우리 당 의원님들이 대부분 사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기 새민주라 그러면 안 되죠. 두 당 다 합쳐버린 건데 새누리 의원님들이 혹시 사인하신 분 계시나요? 는 없었습니다. 예. 더민주는요? 더민주는 계십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조금 섭섭한 느낌도 드는데요. 예, 뭐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중에서 진짜 그런 법들은 그 의도하시는 대로 좀 잘 진행 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이라 그럴까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라고 하시면서 한진그룹으로 보는 한국 재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긴 페이지 수를 할애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자료를 만드셨기에 이 문제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 재벌의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 한국 재벌은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경영권 승계입니다. 경영권 승계. 예, 그거를 가족인 자녀에게 또는 형제에게 세습하는 그런 후진성이 우리 재벌들의 경쟁력을 점점 떨어뜨리고 있다. 그게 한국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 경제까지도 흔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아니죠. 뭐 제가 뭐 혼자 이거를 파내서 뭐 문제 제기는 아니고, 뭐 수십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해왔고, 하지만 이제 점점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더 큰 폐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분야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관심 있고 깊게 공부했던 연구했던 분야를 가지고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정경유착 이런 건 쭉 있어 왔다. 그렇죠. 근데 뭐 드러나지 않게 지금까지는 속으로 이렇게 좀 해오다가 이제는 밖으로 터져서 진짜 골마 터졌는데 짜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예. 이제 뭐 도려내는 수밖에 없다. 예. 이 상태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예. 혹시 두 번째는요? 두 번째요? 안 해도 되죠, 말씀. 예. 일단 차례를 보면요. 예. 첫 번째가 가족 경영의 폐해를 역시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전행적인 재벌 경영의 행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상속세 회피. 그다음에 지배권 학대,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들끼리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산 거네요. 물론 뭐 그런 과정에 뭐 우리 국가 경제도 발전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많은 재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30대 재벌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번에 한진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한진해운이 이제 법정 관리를 가면서 뭐 물류 대란이 나고 뭐 굉장히 국가 경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한진그룹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각을 시키면서 비단 이 한진그룹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재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뭐 이런 것도 합니까 나중에? 아유 뭐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재벌 저격수가 되시는 겁니까? 그 저격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재벌을 바로 잡게 해주는. 예. 예. 해철이 든 사람 정도로 하겠습니다. 바로 세기 위한. 일단 한진그룹을 통해서 본 재벌 문제 가운데 지금 물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진해운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특히나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한진해운인데 이제 한진해운은 원래 이제 그 전 회장이었던 조수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인이었던 이제 최은영 회장이 이제 경영을 맡게 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운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보다 더 전문성이 높고 정말 경영을 잘할 사람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단지 이제 남편이 없는 자리를 지금까지 가정주부였던 그 사모님이 채우면서 결국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이게 참 불행하게도 가장 또 큰 해운업체인 현대상선도 똑같은 사례였어요. 예, 남편이 돌아가신 자리를 또 현정은 회장이 경영을 맡으면서 어떻게 된 게 이게 그 해운업이 어려운데 그 두 분의 사모님 경영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나라 해운업이 어려워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원님, 그 말씀드리면서 잠깐 제가 느꼈던 건데 물론 개인 기업입니다. 근데 개인 기업이긴 하지만 이 기업이 주는 영향력이나 잘못되었을 때 사회에 주는 파장력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무언가의 장치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시 장치 제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 국장님도 지금 이게 개인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인식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엄연한 상장 기업으로 주주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다만 그 경영권을 그 재벌 가족들이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기업으로 인식이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성그룹의 주인이 이건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재벌 그룹, 재벌 기업과 그 경영진 또는 대주주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재벌들의 가족 경영의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뭐 상법도 있고 공정거래법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그런 장치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부분은 이제 이해관계자인 주주나 채권자나 뭐 노동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또 감독 권한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재벌들의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서 나서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주주들 가운데서는 사모님한테 승계가 되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데서 반발하거나 그러니까 뭐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게 주주총회에서 결국 임원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또 우리나라 이 재벌의 체제의 그 지분율은 또 대부분이 이제 그 계열사를 통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주주들 소액 주주들이 그 목소리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예 그냥 원천 차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접근조차도 쉽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재벌도 경영 능력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그 시스템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런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법적인 장치도 좋지만 주주라고 하는 집단이 있으니까 사실은 주주가 움직여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개인 주주가 아닌 어떤 계열사라든지 자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버리면 정말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주주가 그런 경영 승계에 반대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는 아예 안 되겠다라는 문제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요한 게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이 그때는 이제 이 개인 주주들의 목소리는 적지만 이 기관 투자자의 목소리는 크거든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적인 뭐 그런 이유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잘하라고 그 제도적인 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해가지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좀 관여를 해라. 네가 투자한 회사는 그 회사가 망가지지 않도록 또 더 잘 되도록 투자자 입장에서도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자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활동 좀 하셨잖아요. 예. 시민단체들은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까? 뭐 시민단체도 문제 제기는 항상 하고요. 뭐 저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은 지분이라는 힘이거든요.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근데 뭐 시민단체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만 뭐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시민단체에 어떤 지분율을 주게 하면 안 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까? 예. 공산주의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문제제기 중에서 재벌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상속세 회피에 저는 조금 뭐 어떤 자회사나 이런 어떤 경영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속세를 이렇게 피해가는 줄 알았는데 공익법인을 통해서 상속세를 회피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새로운 부분이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공익법인이 이제 그 약간의 그 공익 활동을 그러니까 공익 활동을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여세를 안 내게 하는 건데요. 즉 재벌 총수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정 부분을 공익법인에 내면 그 공익법인은 그 새로운 재산을 받았으니까 이익이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총수가 이거를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죽으면서 상속을 해주면 일정 부분은 이제 상속세로 크게 그 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내기 위해서 공익법인에다가 증여를 하고 그 공익법인의 지배권은 재벌 총수 일가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그 지분을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주 또 가장 안 좋은 모습이 금호그룹에서 나타났는데 이 공익법인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을 해서 예전에 이제 망했던 금호 산업을 이제 경영권을 되찾아오면서 그 재단의 돈을 활용해 가지고 경영권을 되찾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공익법인이 상속세 회피로 활용이 됐다가 요즘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 그래서 공익법인에 대한 그 이제 규제나 관리 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거를 이번에 국감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 법을 만들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떤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봄으로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자기들이 살 길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좀 뭐 막을 수 있는 방법,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라든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지배권 확대한다는 거는 뭐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사익 편취 행위는 여기서도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 한 가지만 조금 말씀해 주실래요? 그 이제 사익 편취 행위라는 게 결국 재벌의 총수 일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 경영권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익 편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주의 결국은 이익을 뺏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걸 대놓고 돈을 빼가거나 뭐 그런 이제 횡령을 하거나 또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회사가 비싸게 사게 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자산을 자기가 싸게 가져와서 뭐 그거를 이제 비싸게 어디 이제 매각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득하는 아주 이제 드러내놓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감시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고 그 법인 뒤에 숨어서 회사 뒤에 숨어서 주주로서 경제적인 수익은 다 얻으면서 행위는 법인이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행위의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거죠. 일감 몰아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일감 몰아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지금 너무 많은 겁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감 몰아주기 몇 % 이상은 못 주게 하겠다 뭐 이렇게 조금 했었잖아요. 예, 규제가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그 일감 몰아주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벌 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100% 자기 개인 회사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상장 회사 큰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일감을 막 몰아주면 거기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가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매출도 너무 많이 나오고 돈을 버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막 무럭무럭 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분야에서 크면은 다른 경쟁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경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벌이 밀어주는 회사는 너무나 단단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시장 전체에 중소기업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서 결국 번 돈은 그 재벌 총수가 상속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속세도 안 내고 아버지가 상속할 주식을 이 일감 몰아주기로 큰 회사가 회사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정당한 거래라고 보고 상속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게 그 기업, 그러니까 기존의 상장 기업의 그 기업 가치도 훼손시키고 또 중소기업들도 힘들게 만들고 또 상속도 세금 없이 하게 하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나쁜 것을 다 갖춘 그런 뭐 그 극단적인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제가 대신 썼습니다. 뭐 그런 행태여서 이걸 막겠다고 이제 세법도 상법도 공정거래법도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가 줄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놔도 여전히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면은 그 행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좀 더 강화돼서 거기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걸렸을 때 보는 피해가 손해가 더 막심해야 내가 이거 해봤자 남는 장사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런 몰아주기식이 없어지면 다른 어떤 하청을 받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줄어들므로 해서 그죠? 그러면 그 기업들 중에서는 진짜 뭐 이름 없이 찌그러져 있다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큰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재벌 기업의 그런 어떤
실질적인 형태가 그런 걸 아주 그냥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피해를 또 만들어내고 생산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별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진짜로. 예. 일감 몰아주기라는 행위가 막 유행이 된 게 한 2000년대 초반이에요. 벌써 한 15년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를 막겠다고 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2011년입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그런 대응은 이제 정말 안 된다.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는 다 해먹었는데 왜 내가 좀 해먹으려고 그러니 못 해먹게 하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는 또 의식의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일감 몰아주기가 뭐 꼭 자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뭐 친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자식 아니면 뭐 진짜 가까운 선후배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전에 이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규제하려고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계열사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열사가 아닌 그룹 밖에 있는 회사,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게 GS그룹인데 GS그룹 이제 굉장히 그 가족이 많습니다. 허 씨들이 이제 가족이 많은데 그 친족이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면 이 그룹 전체가 이 친족에게 물감을 줘요. 그런데 현재 그 제도상으로는 여기를 규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하면서 최소한 이러한 그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 거래 내용을 공시하게라도 하자.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드러나면 문제가 밝혀질 것이고, 그럼 또 그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사돈의 8촌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돈의 8촌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사돈의 8촌을 먹여 살리다 보면은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뭐 소상공인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아, 근데 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한진해운뿐만은 아니고, 뭐 물론 그 다른 어떤 그룹들도 있는 거 또 그런 거고, 유독 이런 것에만큼은 빈번하게 다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그룹은 몰아주기만 하고, 모 그룹은 진짜 자기 것만 챙기고, 뭐 이런 그 기업 그룹별로 그런 어떤 행태가 독특하게 드러나는 거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 그냥 다. 제가 아까 유행이라고 말씀드린 게 누가 하나 해가지고 저거 괜찮네 하면은 다 따라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이게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중소 중견 그룹들도 다 따라합니다. 흉내내서 합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어저께도 국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이 최근에 이제 그 공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이제 뭐 개미 투자자들이 뭐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근데 거기도 한미그룹이 있고 그 안에 IT 회사가 있고 가장 많이 이제 일감 몰아주기 하는 회사들이 그런 형태인데요. 거기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개인 회사로 차려가지고 그룹들 큰 잘 나가는 기업에 일감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상속세 회피 수단, 절세 전략의 이제 일환으로 많은 기업들이 따라하는 그렇게 이제 유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규제를 하지 않으면 진짜 이제 정말 끼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일반적인 서민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양극화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양극화가 아니라 진짜 뭐 극단적인 어떤 갭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뭐 마무리는 아니고요. 그 재벌 문제 이번에 뭐 이 그룹에 대해서만큼은 뭐 이렇게 좀 진짜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주셨는데 한국 재벌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통과를 해서. 한국 재벌이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한국 경제에 큰 어떤 뭐 위기, 뭐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이런 문제점만큼은 20대에서 좀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뭐 국회의원으로서 꼭
그 법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벌의 그 경영권 승계 문제인데요. 이런 일감 몰아주기나 뭐 아까 전에 공익법이 뭐 또는 지주회사 뭐 이런 등등의 문제는 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녀에게 그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경영을 잘할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경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전 같으면은 그 아들을 또 많이 낳아서 뭐 또 자녀가 많아가지고 내부적인 경쟁이라도 해요. 그래서 더 똑똑한 아들한테 경영권을 물려줬는데 요즘은 뭐 이제 삼성그룹의 뭐 이재용 부회장,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아들 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부적인 경쟁도 없이 그렇게 경영권을 상속받을 후계자가 돼버린 거죠. 경쟁이 없다 보니까 능력이 검증이 안 됩니다. 최소한 경쟁을 하면은 누가 더 잘하느냐 알 수 있는데 이건 능력 검증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벌들이 정말 이 소유권과 경영권에 있어서 소유권은 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능력을 다 가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영에 대한 능력, 경영권은 정말 전문 경영인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그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능력이 있는 자식이라면은 경영할 수 있고요. 근데 능력이 없다면 그걸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소유를 많이 한 지배주주로서의 역할만 좀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좀 재벌의 경영 행태의 변화를 좀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예, 꼭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양호 회장이 퇴직하면은 퇴직금으로 얼마를 가져갑니까? 지금 조양호 회장이 올해 말에 퇴직을 하면 제가 한 500억 넘는 퇴직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억이요? 예. 혹시 500억 보셨습니까? 구경 못 해봤습니다. 아니 뭐 회계법인에 계셨으니까 혹시 뭐 숫자로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월 한 200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 500억 넘는 돈 가져가셔서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사시려고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데서 오는 진짜 일반 서민들은 뭐 허탈하죠. 그런 금액 듣고 뭐 이러면. 그런데 진짜 우리 최이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대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풀어가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엔 꼭 하실 것 같아요. 좀 해주시고 뭐 조금 열띤 토론이라 그럴까요? 조금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20대 국회도 진짜 왕성한 활약 좀 기대하고요. 그리고 17년 12월 대선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국민의당이 좀 뭐 승리하는데 의원님께서 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 시청자한테 한마디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협치라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정말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아무것도. 그리고 이 국회와 또 행정부가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또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총선에서 국민의당 제3당을 이제 만들어준 그 의미가 정말 다시 한번 새삼 느껴지면서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느낌. 진짜 3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한 역할 꼭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응원해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최이배 의원님 모시고 국감의 내용 그리고 한국 재벌들에 대한 문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최이배 의원님 의정 활동하시는데 혹시 보탬이 많이 되시도록 힘도 좀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